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오늘이 2026년 4월 3일인데요. 오늘 서울경제신문 금융면 기사들을 쭉 보면서 제가 진짜 엄청난 나비 효과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아, 나비 효과요? 어떤 건가요, 기사님? 네,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저기 높은 금융권 본사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기술 도입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빙빙 돌아서 결국 우리 동네 자영업자분들의 팍팍해진 생계까지 연결되는지 그 뚜렷한 선이 보이더라고요. 와, 그 금융권의 하이테크랑 동네 자영업자분들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취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도매시장에서는 돈줄을 꽉 묶는데 소매시장에서는 오히려 혜택을 쏟아내는 카드사의 역설적인 생존법부터 거시경제 정책의 파장까지 이 모든 걸 하나의 흐름으로 쫙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되게 흥미진진한데요? 자, 그럼 이 부분부터 바로 파헤쳐 보죠. 신한은행이 올 2분기부터 AX 웹3 아카데미를 신설한다는 기사 내용인데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SK, KB, 하나, 다날 이런 경쟁사 출신의 최고 전문가들을 전임 교수로 영입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입니다. 아, 그 기사 저도 봤습니다. 파격적인 인사였죠? 그렇죠. 근데 기자님, 보통 은행들이 막 거대한 IT 시스템 같은 거 구축할 때 그냥 외부 유명한 솔루션 업체에 돈 주고 맡기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보통은 완전히 외부 업체에 의존하죠. 근데 굳이 경쟁사 출신까지 다 데려와서 은행 내부에다가 일종의 실리콘밸리를 직접 차리려 한단 말이죠. 이게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입니다. 과거에 그냥 전산만 깔던 시절이랑 지금의 인공지능 전환, 그러니까 AX나 웹3 생태계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만약에 외부 기술을 그냥 단순히 사다 쓰기만 하면 결국 은행은 껍데기뿐인 인터페이스로 전락해버립니다. 나중에는 막 남의 거대 빅테크 플랫폼에 완전히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뼈저린 위기감이 작용한 거죠. 아, 그러니까 남이 만든 기술에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결국 하청업자처럼 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여겨볼 게 일반 직원 1000명을 AI 네이티브로 만든다는 목표인데요. 이게 단순히 직원들 모아놓고 칠판 앞에서 이런 강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 거죠? 실제 업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 그러니까 그 PBL 방식을 전면 도입한다는 겁니다. 와, PBL이요? 그러면 막 창고에서 일하시던 행원분들을 갑자기 파이썬 코딩하는 개발자라 만들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건 아니죠. 대출 심사 효율화라던가 리스크 관리 같은 진짜 현장에서 겪는 병목 현상들 있잖아요. 그런 거 직원들이 AI를 도구 삼아서 직접 풀어보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아, 이제 이해가 확 가네요. 이게 최근에 더존 비전이랑 협력해서 만든 기업금융 특화 브랜드 DJ 뱅크 사례랑도 딱 연결이 되는 거군요. 맞아요. 아주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그 기업의 ERP 데이터, 그러니까 전사적 자원관리장부랑 금융을 아예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한다고 하잖아요. 예전처럼 회사 장부 따로 보고 결제할 때 은행 앱 따로 켜는 게 아니고요. 네, 금융을 막 물이나 공기처럼 스며들게 녹여내는 거죠. 결국 은행 내부의 데이터 생태계랑 기술력이 탄탄하게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그림이네요. 나중에는 막 데이터랑 AI에다가 스테이블 코인 기술까지 융합해서 스스로 굴러가는 자율형 금융 플랫폼으로 가기 위한 필수 작업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외부 솔루션에 의존하면 이런 유기적인 융합이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근데 기자님, 은행들은 이렇게 미래 기술에 막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당장 현재의 금융조달 시장은 이자율 때문에 진짜 꽁꽁 얼어붙고 있다면서요? 네, 상황이 좀 심각하죠. 당장 지표만 봐도 그 온도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기사를 보면요. 8개 전업카드사가 무려 793억 원 규모의 카드채를 순상환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1월에 8,605억 원, 2월에 6,462억 원, 이렇게 3달 연속으로 순상환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3달 연속 순상환은 2022년 2월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니, 카드사는 은행이랑 다르게 우리가 맡긴 예금을 쓰는 거 없으니까 무조건 밖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와야 하잖아요. 근데 돈을 빌리기는커녕 있는 빚을 갚고 있다는 건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요? 어떤 느낌이죠? 그 동네 마트 사장님이 도매상 이자가 너무 무서워서 마트에 팔 문건 떼올 돈도 안 빌리고 그냥 창고만 텅텅 비우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와, 진짜 딱 맞는 비유네요. 창고를 비우면서까지 버티고 있는 거죠. 현실을 보면 3년 만기 AA 플러스 등급의 우량 카드채 금리가 무려 연 4.165%까지 치솟거든요. 4%대면 일반 독자님들이 들으시기엔 막 엄청 높은 고금리인가 체감이 잘 안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예금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완전히 얘기가 다릅니다. 이 4%가 절대적인 원가 하한선이 되는 거거든요.
아, 도매로 때우는 가격 자체가 4%라는 거군요. 네, 거기다가 카드사 인건비, 시스템 운영비, 마케팅비, 그리고 나중에 고객이 돈 못 갚을 때를 대비하는 대손 비용까지 다 얹어야 해요. 세상에. 그러면 도대체 고객한테는 이자를 얼마를 받아야 수지타산이 맞는 거예요? 결국 고객에게는 법정 최고금리에 육박하는 10% 후반대의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대출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와, 10% 후반대요? 그러면 당연히 연체율이 또 막 폭발적으로 오르겠네요. 그렇죠. 연체율 상승이라는 부메랑이 되어서 회사로 다시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카드사들은 지금 무리해서 사업을 확장하느니 고금리 시대의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극한의 생존 모드에 돌입한 겁니다. 근데 기자님, 여기서 진짜 아주 흥미로운 모순이 하나 생깁니다. 모순이요? 네. 방금 도매 시장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이 너무 무서워서 카드사들이 허리띠를 꽉 졸라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정작 소매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 고객들한테는 엄청난 현금성 혜택을 막 뿌리고 있단 말이죠. 아, 맞아요. 최근에 그런 혜택들이 진짜 많아졌죠. 당장 KB국민카드 행보만 봐도요. 리터당 최대 150원 주요 할인에다가 5만 명 대상으로 K패스 환급금 30% 추가 지원도 해주고, 심지어 주요 특화카드는 연회비를 100% 캐시백 해준다는 거예요. 와, 연회비 전액 캐시백은 진짜 파격적이네요.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건 단순히 최대 100만 원 주유 지원금을 주는 이벤트뿐만 아니라요. 카드사 앱에 들어가 보면 정부 정책이나 차량 오부제 요일별 정보까지 알아서 싹 선제적으로 띄워주더라고요. 오, 카드사가 마치 개인 비서처럼 세심하게 챙겨주는 거네요. 제 말이요. 아니, 조달 비용이 올라서 수익성이 떨어지면 보통 혜택이랑 마케팅부터 싹 줄이는 게 상식인데 이렇게 출혈 경쟁을 불사하는 진짜 이유가 뭔가요? 이게 겉보기에는 그냥 선심 쓰는 것 같지만 사실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신규 고객 획득 비용과 기존 고객 유지 비용의 엄청난 차이 때문이에요. 아, 새로운 사람 꼬시는 것보다 있는 사람 지키는 게 싸다는 뜻인가요? 네, 지금 제2차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로 물가랑 유류비가 다 올라서 독자님들 지갑 사정이 엄청 팍팍하잖아요. 맞아요. 소비 심리가 완전히 꽁꽁 얼어붙었죠. 이런 상황에서 생판 모르는 남을 우리 카드로 넘어오게 마케팅을 하려면 평소보다 돈이 몇 배는 더 들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혜택을 막 줘서 기존 고객들이 해지 못하게 꽉 묶어두는 락인 전략이 훨씬 효율적인 겁니다. 아, 단순히 할인 몇 푼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힘들 때 우리가 당신의 생존 파트너다.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는 거군요. 네,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서 포용금융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또 온누리 상품권 캐시백 같은 혜택도 눈여겨보셔야 해요. 이게 소상공인분들 매출 방어를 돕는 거거든요. 골목 상권을 살려주는 게 카드사 입장에서도 이득이 되나요? 당연하죠. 가맹점들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면 카드사의 핵심 수익원인 결제 수수료 기반 자체가 날아가는 거니까요. 양쪽 생태계를 다 살리기 위한 일종의 방어 기제인 겁니다. 와, 진짜 듣고 보니 그렇네요. 카드사들이 어떻게든 자신들 출혈을 감수하면서 이 소상공인이랑 소비자 생태계를 살리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자님, 정작 거시적인 정부 정책은 완전히 다른 곳에서 이 자영업자분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는 기사 내용? 진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가계부채 정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딱 1.5%로 강력하게 제한을 걸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당장 부동산 거래가 완전히 끊겼고요. 부동산이 안 돌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엄청나죠. 심지어 국내 인구 이동 지표가 5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가는구나 하고 넘길 문제가 절대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게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집이 안 팔리고 이사를 안 하니까 당장 도배나 장판 하시는 사장님들, 그리고 포장이사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일거리가 뚝 끊긴 거죠. 기사 보니까 입주 청소나 엘리베이터 보양 작업하시는 소상공인분들까지 줄줄이 타격을 입고 있대요. 맞습니다. 주택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이 산업 규모가 무려 83조 원에 달하거든요. 와, 83조 원이요? 네, 인테리어 부분만 37조 원이고 가구 산업이 18조 원입니다. 이런 엄청난 시장이 지금 거래 절벽 때문에 도미노처럼 멈춰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니 그러면 1.5%라는 그 획일적인 숫자 하나 맞추겠다고 83조 원짜리 실물 경제를 그냥 올스톱 시키는 거잖아요. 이건 약간 빈대 잡으려다 초과삼간 다 태우는 격 아닌가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가계부채 절대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거시적인 방향 자체는 맞지만 한국은행 데이터를 보면 그 속도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되거든요. 속도요? 다른 나라랑 좀 다른가요? 네. 기사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계부채 비율을 GDP 대비 19%포인트 낮추는데 무려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썼습니다. 15년이요. 경제가 서서히 적응할 수 있게 시간을 충분히 준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2021년 98.7%에서 2025년 88.6%까지 단 4년 만에 10%포인트를 급격하게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4년 만에요? 그러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갈 대출까지 확 막혀버리겠는데요. 기사에서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위적이고 급격하게 대출 총량만 통제하는 방식은 결국 내수 경제의 장기 침체를 부를 수 있다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나 동네 상권에는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면서도 부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선진적인 대출 시스템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보도하고 있죠. 지금까지 금융권의 기술 내재화부터 가계부채 규제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라는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